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 얘기들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책을 마음먹고 읽어드리기 시작한 게 언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그때 읽어드렸던 책 중 누구에게나 숨겨진 마음이 있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꿈꾸는 인생이란 출판사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책의 저작권을 문의하려 연락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분께 선물을 하라며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꿈꾸는 인생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며 꾸준히 여러 소식들을 접했고, 또 출간된 책들을 간간히 소개도 해드렸었죠. 1인 출판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꿈꾸는 인생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들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표님의 들 시리즈는 나오지 않느냐 하는 농담이 오고 가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 피드를 통해 대표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언제 나올까 목을 베며 기다리던 와중 드디어 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홍지의 대표님의 책 만들다 우는 밤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5년간 출판사를 이끌어오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민들이 담겨있는 홍지의 대표님의 자전적 에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꿈꾸는 인생이란 이름으로 칩거 노동자로 살아가는 지금의 나만을 아는 이들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직 생활을 즐겁게 한 편이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도 이유일 테고, 무엇보다 유쾌하고 유연한 사람들을 만난 덕이 크다. 회사 생활이 괴롭고 싫어서 내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거다. 출판사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다. 내 마음대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 기획부터 마감까지의 모든 과정에 내 뜻이 온전히 들어가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저자의 인지도가 어떠하든, 인기 주제든 아니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띠지 및 추천사 유무와 책의 판형 등을 스스로 결정하며 내 취향과 신념을 고집해도 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일인 동시에 놀이가 될 수 있었다. 비즈니스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여러 조언을 다 따르자면 결코 시작할 수 없었다.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부루마블에서 빌딩을 살 때도 이보다는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싶지만, 사람은 때로 모든 책임을 홀로 지는 일 앞에서 단순해지고 과감해진다. 사실 출판사 창업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 출판은 신고만 하면 창업이 가능한 신고제 사업이다. 관할구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하고 신고 확인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게다가 독립적인 사무실이 없어도 책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도 적게 든다. 운영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출판사를 차리는 건 생각보다 쉽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든 날을 기억한다. 누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니 부담과 책임감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워졌다는데, 나는 대체 어찌된 인간인지 그저 좋기만 했다. 웃음을 참느라 볼이 다 실룩거렸다.
집까지 오는 전철에서의 20여 분을 참지 못해 몇 번이나 가방을 열어 사업자 등록증을 만져댔다. 출판사 이름과 내 이름이 적힌 빳빳한 종이. 아무한테라도 자랑하고 싶었다. 제가 오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책상 앞에 세워두고 마르고 닳도록 바라보았다. 꿈꾸는 인생. 어쩌면 획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예쁘담. 모자란 구석이 없었다. 이제 저 이름으로 책이 나오게 될 것이었다. 잘 만들어야지. 즐겁게 만들어야지. 출판사 이름답게 꿈을 꾸게 하는 책. 그래서 살고 싶어지게 하는 책. 처음에 생각한 출판사 이름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꿈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서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문에 꼭 넣고 싶었다. 나는 호기심이 많지 않고 단언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는 사람인데 꿈에서만큼은 조금 다르다.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그의 중학생 아들이, 인쇄소 과장님이, 필라테스 원장님이, 단골 초밥집 사장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이룰 수 있다고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다. 가끔 꿈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나면 나는 꿈 없이 살면 좀 어때? 라고 답한다. 꿈도 잠시 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꿈이란 어떤 이름으로 불리거나 무엇을 배우고 또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다짐.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소원까지를 모두 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꿈은 우리의 매일에 맞닿아 있다. 꿈에는 개인이 그리는 가장 큰 행복이 담겨 있다. 그 행복은 확률과 형편, 조건이나 외부의 평가가 무력해지는 상상력에 기초하는데 나는 그 상상력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힘을 믿는다. 먼 미래의 어느 날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그리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책을 만들며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내 마음을 모자람 없이 표현한 이름이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다 보니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던 듯 정이 들어버렸는데 출판사 등록을 앞두고 이 이름을 사용하는 출판사가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상심이 컸지만 어쩌랴. 그렇게 출판사 이름은 꿈꾸는 인생이 되었다. 간혹 출판사 이름을 붙여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대답을 할 때마다 조금 쑥스럽다. 좋아하는 출판사인 남해의 봄날에 뭐라도 담고 싶었다는 게 이유여서다. 정말 딱 그거였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음절수까지 같으니 뭔가 운명 같다고. 혼자 의미 부여를 할 만큼 꽤나 진심이었다.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은근히 귀찮고 불편한 일이 자꾸 생겼다. 어딘가에 소개가 될 때면 꿈꾸는 인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 거다. 이름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너무 고치고 싶은데 이게 수정을 요청하기에는 난감하다. 잘못 표기되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제대로 붙였으면 오히려 표기 오류처럼 보이니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는 쪽을 택한다.
이럴 거 굳이 왜 붙였었나 허무해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꿈꾸는 인생으로 알아줄 만큼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을 담은 이름이 공식적으로 찍힌 첫 문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책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다. 요즘에는 펼쳐볼 일이 거의 없지만 이 한 장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것이 있기에 꿈꾸는 인생 이름으로 계속 책을 만들 수 있고 그 이름으로는 나만 그럴 수 있다. 출판사 이름을 쓰고 말할 때마다 처음 그 이름을 지으며 가졌던 마음을 생각한다. 이름다운 책을 만들어야지 하고 사람들이 우리 책을 찾고 읽으며 입으로 또 속으로 꿈꾸는 인생을 발음할 때도 이름의 의미가 그들 안에 닿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마음의 꿈이 자라고 각자의 인생에서 다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책이 모두 불탔다. 19년 12월의 첫 월요일, 거래하는 서점으로부터 팩스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주문한 책이 오지 않았으니 발송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출판사의 오전 주요 업무는 서점들이 보낸 주문 내역을 확인해서 배본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본사는 서점, 책, 부수를 맞춰 당일에 각 서점으로 책을 발송한다. 출판사가 서점 입고 시점까지는 알 수 없지만 출고 여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 간혹 포장 담당자가 책을 담는 과정에서 한두 권이 빠질 수는 있어도 출고 자체가 아예 처리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출고 상황을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일 거라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확인해보니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주문건까지 모두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배본사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고 전화는 긴 신호 끝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저자 미팅이 있는 날이라 일단 집을 나서며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배본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요? 얼마 후 사장님께 전화가 왔다. 나는 월요일 점심이 되어서야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화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불이 난 건물에서 급히 나오느라 핸드폰을 챙기지 못한 탓에 출판사들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대신 대부분의 거래처가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 화재 소식을 알렸는데 나는 주말 동안 카페에 접속하지 않아 까맣게 몰랐던 것이었다. 배본사 건물이 전소되었고 피해액이 10억대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댔다. 거듭 사과를 하는 이분이 제정신일 리가 없었다. 현장에 있었으니 그 모든 것이 불길에 쌓였다가 검게 변하는 걸 보고야 말았을 텐데. 떠올리기 싫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럼 저희 책은 출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그보다는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었다. 진심이었다. 전화를 끊고는 만나기로 한 작가님께 연락을 해 약속 시간을 조금 미뤘다.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무엇부터 해야 하지? 우선 집과 기독교 총판에 남아있는 책의 수량을 가늠해 보았다. 전체 4종을 다 합해 100권 남짓이었다. 재인쇄를 할 책과 부수를 결정해야 했고 무엇보다 빨리 새 배본사를 찾아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그즘 나는
엄청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외주일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뿐 아니라 전철이고 식당이고 병원이고 간에 틈이 날 때마다 원고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런 모습에 남들은 수백 버는 줄 알았겠지만 외주로 버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다. 간혹 단행본 외주가 추가되면 몸은 좀 더 고단하고 수입은 좀 더 늘었다. 쉬지 않고 일을 한 이유는 하나였다. 다음 해 제작비 마련. 출판사 수익으로는 생활비도 해결이 되지 않아 외주비의 일부를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하긴 했지만 외주 작업의 첫째 목적은 생활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품에 비해 돈이 적은 것도, 어깨가 뭉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것도 다 괜찮았다. 새로운 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바로 다음에 올 책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삶과 글을 보아온 분의 시편 묵상글로 내가 여러 차례 졸라서 마침내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그 책 하나만 생각해도 외주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몽땅 제 인쇄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와, 이 돈이 이렇게 쓰이네. 화재 소식에 나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집으로 핸드폰으로 음식과 음료가 배달되었고 돈을 보내는 친구도 있었다. 불탄 이웃 돕기라는 이름으로 책 홍보 그림을 거저 그려주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밖에선 씩씩하게 굴어도 집에서는 내내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진짜 괜찮은 게 맞는지 넌지시 물었고 나는 책에다 불탔다 한마디면 무엇이든 봐주었다. 그러면서도 잘 될 거라는 식의 격려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일은 없었다. 내 안부만 잊지 않고 물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일로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뼈대만 남은 창고 아래 무덤처럼 솟은 검은 책더미 사진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다. 잠도 잘 잤다. 그 일은 울거나 밤을 지새우며 풀어낼 감정의 덩어리를 만들지 않았다. 엎드려 우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화제의 책 같은 말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일이 나를 깊게 핥히지 않아서였다. 어떤 일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야 하고 알아차리게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한순간에 덮치듯 찾아온다. 서서히든 한순간이든 내가 막아낼 수 없는 인생의 사건 앞에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나 뜻이 때로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배워왔다. 결국 겸허만이 나의 마땅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런 면에서 잊기를 반복하는 나의 바른 자리를 이 정도의 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데 나는 감사했다. 그리고 화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좋아하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 만약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 일을 겪는다면 깨달음은 소중히 품은 채 출판사는 조기 종영하게 될 게 분명하다.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다. 보상에 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배본사는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 따라서 배본사가 피해 출판사에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니, 책을 다루는 일을 하며 어떻게 화재보험을 들지 않을 수 있나 싶겠지만 영세한 배본사가 화재보험을 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도 이를
서점을 운영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작은 출판사의 형편을 배려해 기본금을 낮게 책정한 신생 배본사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내가 그곳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아무튼 보상이 전혀 없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모금을 진행했고 현물을 포함해 약 1억 2천만 원이 모였다. 위로금이었다. 책을 만들며 생길 수 있는 실수와 사고들에 대해 무수히 들었고 그중 일부는 내가 겪기도 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화제는 없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건 책을 만드는 누구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게 벌어졌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과 그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무수한 일들에서 나는 얼마나 무지한 상태일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세상에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한 번 화재가 났다고 두 번은 없으리란 법도 없다는 말이다. 20년 여름 새로 계약한 배본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무슨 일인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은 배본사 여름 휴가일이었다. 대표님, 어제 택배차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내 위주로만 이야기하자면 그날 발송 도서는 몇 건 되지 않았다. 배본사 화재 이후 반년 만의 일이었다. 참고로 이 일은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다. 얼마 전에 참석한 1인 출판 모임에서 배본사 화재를 함께 겪은 이를 만났다. 화재 이후 책을 쌓아두는 게 불안해서 초판을 적게 찍는단 말에 잊고 있던 그날의 감정이 훅 끼쳤다. 화재 이후 며칠간은 앞으로 책을 배본사에만 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집에 둘 수 있는 책의 양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별도의 창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했었다. 이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불쑥 일기도 했다. 그런데 염려와 불안은 놀랍도록 빠르게 지나갔다. 겁 많고 사서 걱정하기론 뒤처지지 않는 내가 걱정을 곱씹지 않고 그 일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이 새삼 감사하다. 곁에서 격하게 또는 조용하게 응원을 보낸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 이제 내게 책을 만들며 생길 수 있는 일이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확대되었다. 경계가 넓어진 만큼 나는 작아진 채로 내 바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에세이를 좋아한다. 빈 그릇을 가지러 온 짜장면집 직원이 남은 만두를 보며 제가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가 재빨리 일어나 누군가는 비닐을 꺼내고 누군가는 뜯지 않은 떡을 들고 왔던 그날의 장면을 나는 아주 오래 기억하고 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자가 환승정류장을 알려준 이에게 고맙다고 거듭 말하며 자신은 엄마 집에 간다고 전하던 그 순간도 퇴근이 늦은 한 명의 이웃을 위해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두는 책방지기의 마음도 눈물을 참아야 할 때마다 주문을 외우듯 신동엽 한다는 그의 울음 참는 방법도 삶이 비거덕거릴 때면 그 옛날
전학생이 풍금으로 연주한 아라베스크를 떠올린다는 고백도 내 안에 깊이 남아있다. 그것들에는 떠들썩하지 않은 기쁨, 쓸쓸함, 서글픔, 다정함, 아픔, 외로움, 가여움 등이 스며 있다. 우리의 보통 날들이 그러하듯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야기. 그가 꺼내지 않으면 영원히 숨겨질 이야기. 때로 그것은 극적이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한데 한 사람의 한 시절이 담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쳐 준 게 소설이라면 내게 사랑으로 남은 건 에세이다. 따라서 에세이 시리즈를 만든 것은 에세이를 향한 내 사랑 고백과도 같다. 에세이 시리즈를 꿈꾼 건 출판사를 시작할 때부터다. 아무튼 시리즈의 영향이 컸다. 주제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제목도 기가 막혔고 무엇보다 세 곳의 출판사가 번갈아 출간하며 하나의 시리즈를 완성해 나간다는데 흥분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아이디어에 기꺼이 마음을 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좋고 부러웠다. 앞으로 이보다 멋진 형태의 에세이 시리즈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내가 펴낸 시리즈에 아무 틈만큼의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책 한 권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권의 이름이 될 시리즈 제목이라니 너무 신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온 신경이 곤두섰다. 길을 걸으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쌀을 씻으면서 계속 시리즈 이름을 생각했다. 예전에 누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면 잘 산다는 옛 어른들의 믿음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 이름이 숫자로만 이뤄졌다고 했었는데 책 이름에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뜨문뜨문하면서 앉으나 서나 시리즈 이름 생각뿐인 걸 아는 친구들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며 나섰다. 어쨌든 하여간 그래도 분명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누가 더 기발한 새 음절을 찾아내는가로 변질되었고 나는 내 처지도 잊은 채 낄낄댔다. 이왕 후발주자인 거 아무 튼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얻어 걸리는 행운을 노리자는 말도 웃겼다. 아무 말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웃고 나면 잠시지만 마음이 개운해졌다. 당연히 결론 같은 건 없었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단어 중 어느 것도 잡지 못한 채 이글저글 눈으로 훑는 중에 아주 평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가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번이 그랬다. 이거다. 들 시리즈로 가자. 내가 담으려는 것을 이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한 사람이 책 한 권에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무엇, 어떤 식으로든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무엇을 책에 담고 싶었다. 그것에 대해서라면 나 할 말 많지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싫은 것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처럼 아는 게 많은 것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연결되는 여러 사연은 각자의 삶의 그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었다. 들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리즈는 전체 제목을 정하기까지가 어렵지 각 책의 제목을 짓기에는 무척 편하다. 소재에 맞게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들 시리즈의 경우에는 소재에 들만 붙이면 된다. 신발들, 가방들, 컴플렉스들, 여름들, 숫자들. 그런데 이 복수를 뜻하는 보조사를 붙이기에 어색한 소재가 덜어 있다. 가령 결혼. 결혼에 대해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저자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한 이상 결혼들이란 제목은 낚시성이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에 떳떳하려면 저자가 웨딩홀이나 결혼정보회사 직원이든지 그래, 내 결혼, 내 부모의 결혼, 내 친구의 결혼이 총동원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2번 이상의 결혼 이력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위치에서 탄생한 이름이 별자리들이다. 이 책은 천문학을 전공한 저자가 천문학과와 우주에 대해 쓴 글인데 천문학들이나 우주들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친숙한 별자리를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광활한 우주와 그 일부로서 나를 확인하는 아름답고도 벅찬 이야기가 타로에 관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웃음도 나고 속도 터지고 그랬다. 들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들 시리즈 카드를 빼놓을 수 없다. 요약 정리하면 책과 함께 모으는 재미를 주기 위해 각 시리즈마다 1000개 한정으로 기획했으나 2호 만에 제작을 중단한 카드이다. 중단을 결정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도서 랩핑. 서점의 요청으로 카드를 책과 함께 랩핑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독자가 책을 살펴보는 게 불가능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시리즈가 출판사도 저자도 유명하지 않은 주제에 목차조차 확인할 수 없다니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한동안 서점들을 다니며 견본용 도서를 전달했으나 책이 들어간 곳을 출판사가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견본용 도서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카드 재질이었다. 사실 이것이 제작 중단을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다. 제작 시 재질에 대한 고민이 컸다. 종이보다 훼손이 덜 된다는 점과 모으는 손맛이 있다는 데서 플라스틱이 우월했으나 환경 문제가 걸렸다.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굳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나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때라 더욱 그랬다. 주변의 의견을 물어도 어차피 결정은 내 몫이었다. 아니, 왜 카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있나 탄식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꾸다 결국 나는 플라스틱을 선택했다. 꿈꾸는 인생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겠네요. 라던 제이의 말이 불편하게 남았다. 1호 출간부터 카드 재질의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이 간간히 보였다. 다정한 말투임에도 나는 플라스틱 단어 하나에 숨을 죽였다. SNS 메시지로 큰 실망감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결정하기까지의 시간과 내 마음을 헤집고 들쑤셨던 고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속상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사실 서운하거나 억울해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았다. 그 결정을 내린 건 나였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영화 속 대사가 나를 향해 서 있었다. It is not who I am underneath, but what I do that defines me.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다.
도서전에서 사모를 구입하며 이번엔 카드가 없나요? 묻는 독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이제 카드는 없다. 드 시리즈 카드는 시리즈의 시작을 함께한 몇몇 독자들과 출판사의 추억으로 남았다. 오후쯤 나왔을 때 카드 5개 모두 가지고 있는 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하고 카드 꽂이도 만들겠다는 계획은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에세이가 종종 가볍게 취급되는 걸 본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에세이가 좋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자리라서. 그리고 개인의 기록에서 우리가 함께 환호했던, 울었던, 분노했던 공동의 경험을 발견할 때 나는 곁을 스치는 타인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좋은 에세이를 내고 싶다. 좋은 에세이란 뭘까? 누군가에게 실제한 시간의 기록에 좋다, 나쁘다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 여기서의 좋은은 다른 의미다. 같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처음 알게 되는 사실에 나의 세계가 넓어지는, 값진 고백에 박수를 보내게 되는, 무례하지 않은 관심에 고마운, 지금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 아무나 쓸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열심히 찾고 다듬고 엮어보겠다.